말도 안 돼. 진짜로 미군이 철수한다고. 다카이치가 미국을 자극하다니 제정신이야? 이제 일본은 누구를 믿지? 2026년 1월 1일 오전 8시 CNN, BBC, NHK, YTN 등 전 세계 뉴스 채널이 동시에 붉은 헤드라인을 띄웠습니다. 한 줄의 메시지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미국, 일본 내주둔 미군 80% 철수 결정. 트럼프 전 대통령, 일본은 더 이상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 충격은 실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 세계가 믿어왔던 미국과 일본의 70년 동맹이 트럼프 한마디로 붕괴된 겁니다. 경제. 바로 반응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3,000포인트 폭락했고 엔화는 1990년대 이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전 세계가 물었습니다. 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진짜 뉴스는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 일본의 전면적 경제 제재 경고. 중국과의 군사정보 유출 정황 심각하게 보고. 한국은 동맹 유지 대상 국가로 재확인. 한국은 전략적 파트너.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그녀는 수개월 전부터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거절해왔고 중국과 비공식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단 한 번의 회담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믿는다. 일본은 아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외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전직 기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렇게 세계 질서가 무너지는 걸 생중계로 본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뉴스가 무너지고 있는데 한국만은 조용했습니다. 이유가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윤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 양재동에 거주 중이며 과거에는 뉴욕에서 외신 기자로 활동했었습니다. 세계 여러 분쟁 지역을 돌며 국제 정세를 다뤘고 특히 미국과 아시아의 외교 흐름을 추적하는 일이 제 전문이었습니다. 기자로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나라는 미국이었지만 제 마음속엔 언제나 한국이 있었습니다. 고향 같은 존재였지만 동시에 세계 안에서 과연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스스로 자주 질문하곤 했지요. 미국과 일본 두 강대국의 동맹은 항상 뉴스의 중심이었고 거기에서 한국은 가끔 등장하는 중간 지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26년 새해 첫날 아침 평생 기자로 살며 보아온 어느 뉴스보다도 강렬한 한 줄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내주둔 미군 80% 철수. 트럼프 전 대통령, 일본은 더 이상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다시 확인하고 방송화면을 캡처하고 그걸 눈으로 다시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러나 너무도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오전 8시 25분 CNN이 첫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BBC, NHK, YTN이 뒤따랐고 뉴욕타임즈는 모바일 긴급 속보를 발송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실감했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걸요. 기자의 본능은 몸을 먼저 움직이게 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외신 모니터링 센터로 달려갔고 기자 시절 함께 일했던 후배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모두들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이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말을 한다는 건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니라는 건데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니라
시대의 전환점일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세계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주식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습니다. 엔화는 단 하루 만에 15년 전 수준으로 주저앉았고 도쿄 증시는 오전 10시경 자동 거래 중단,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은 따로 있었지요. 미국, 일본의 경제 제재 경고, 중국과의 비밀 회담 및 정보 유출 정황 확인. 그 한 줄의 기사에 전 세계가 다시 숨을 죽였습니다. 미국은 무려 동맹국 일본의 경제 제재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입니다. 그 소식이 퍼지기 시작하자 일본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고 국제금융가는 한밤중까지 붉은 그래프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의외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 정도의 지각 변동이면 한국도 당연히 혼란스러워야 맞는데 어느 누구도 동요하지 않고 있었고 정부 발표도 짧고 명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구나. 이 모든 흐름을 예상하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오랜 기자 본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의 진짜 중심이 어딘지를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시작은 열흘 전 아주 조용한 한 식당에서 이루어진 작은 저녁 식사 자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열흘 전, 그러니까 2025년 마지막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어느 한정식집에서 예전 취재원들과의 조촐한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4명이었고 모두 과거 제가 외교안보 쪽을 취재하며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지요. 국방부 해외정책팀에 오래 몸담았던 김경태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고 조심스러운 인물로 유명했지만 한 번 입을 열면 누구보다 정확한 분석을 내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김 실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과 손짓, 물을 따르는 속도까지 모든 게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식사가 절반쯤 지나고 서로 가벼운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한 사람이 일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카이치, 요즘 미국 쪽이랑 계속 부딪히던데요. 괜히 방위비 문제 꺼내서 더 꼬이게 만든 거 아닙니까? 순간 김경태 실장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차분했고 그러면서도 무언가 단단히 결정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번엔 잘못 건드렸습니다. 트럼프가 돌아오는 길에 뭘 가져올지 지금 도쿄도 감을 못 잡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은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자는 감으로 분위기를 읽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치챘습니다. 김 실장이 무언가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정보는 곧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무게를 갖고 있다는 것.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미일 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겁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짧게 단 한 번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날 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도무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들었던 그 한마디가 오늘의 뉴스로 이어지는 서사의 출발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흘 전에 그 대화는 결국 전 세계가 보게 될 거대한 균열의 전조였고 저는 그 균열의 경계선 한가운데 서 있었던 셈이지요. 하지만 아직 그땐 몰랐습니다. 그 균열이 단지 미일 관계를 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김경태 실장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또 한 명의 인물. 과거 청와대 외교전략실에서 일했던 정유빈 비서관과의 만남이 저를 또 다른 진실로 이끌게 될 줄은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경태 실장의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의 단호한 눈빛, 말을 아끼던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이 잘못 건드렸다는 그 말의 무게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 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인물이 남긴 말이었습니다. 청와대 외교전략실에서 한때 국정 브리핑을 담당했던 정유빈 전 비서관. 그녀는 김 실장의 말을 듣고 조용히 웃더니 마치 혼잣말처럼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였어요. 지금까지는 늘 뒤에서 따라가기만 했지만 이번엔 달라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 실장은 그녀를 흘깃 쳐다보았고 정유빈 비서관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순간 무언가 숨겨진 그림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열흘 뒤 트럼프의 기자회견을 통해 완전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멈추지 않고 과거 취재 인맥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주재원 시절의 메신저 채팅방, 퇴직한 외교관들과의 연락망, 심지어는 한때 자주 갔던 워싱턴 D.C.의 작은 서점까지 떠올리며 조각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늦은 밤 정유빈 전 비서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날 했던 말. 지금쯤이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요. 우리는 조용한 찻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메모지 하나와 휴대폰만 들고 있었습니다. 기자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 사태가 한국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 믿으시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모든 시나리오가 동시에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버린다. 경제 제재. 군사적 후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한국이 기회라는 단어로 묘사될 수 있다는 상상조차. 그땐 제겐 너무 낯설고 불안한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유빈 비서관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존재를 증명하는 국가였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처음으로 선택을 받는 국가가 될 수 있어요. 미국이 세계가 선택하는 나라.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위협적이지 않고 왠지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님, 미국이 일본을 버린다는 건요, 그만큼 다른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누군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메모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단 3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가만히 메모지를 바라보다가 차가 싣고 있다는 것도 시간이 한참 지났다는 것도 잊은 채 그 3글자를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대한민국. 그저 국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세계의 한 축이 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상의 모든 리듬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확인하던 뉴스 속보는 이제 분석보다 맥락을 보게 되었고 외신 모니터링은 단순 번역이 아니라 배경을 추적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엮여 있다는 감각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조용히 움직인 한국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연결고리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김경태 실장이 있던 국방부 해외정책팀이 지난 가을 비공식 고위급 전략 세미나를 비공개로 열었다는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세미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참석자 대부분이 민간 연구기관 소속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었죠. 더 놀라웠던 건 그 자리에 삼성 글로벌 안보 분석실 소속 연구원이 배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삼성이 안보 분야에 물론 저는 그동안 방위산업 전시회나 기술 컨퍼런스에서 삼성이 선보인 각종 보안 기술과 위성통신 시스템을 본 적이 있었지만
국가 전략 세미나에까지 직접 개입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단어 하나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민관 복합 안보 전략. 한국은 단순히 정부 차원에서의 외교 군사 전략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과 손잡고 국가의 총합적 대응 능력을 재정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유빈 전 비서관도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삼성과 현대, SK 같은 기업들이 단순히 경제 파트너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정학적 자산으로 취급받고 있죠. 그녀의 말이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다는 걸 저는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연결고리는 바이오 의료 분야였습니다. 서울 한남동에서 만난 전직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에게 작년 말에 조용히 발효된 하나의 협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국방위생관리국과 한국질병관리청 사이에 체결된 위기 상황 시 의료기술 및 백신 공동 대응 체계 구축 협약서였습니다. 그 서류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을 통한 병참 라인이 불가할 시 대한민국은 제1대체 보급국가로 지정된다. 그 한 줄이 말해주는 함의는 분명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일본의 탈락을 대비하고 있었고 그 대안으로 한국을 설정해 두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어딘가 숨겨진 설계를 하나씩 꺼내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떠들지 않았고 어느 뉴스에서도 다루지 않았지만 한국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아무도 대비하지 못한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정유빈 비서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말한 선택받는 국가란 말,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잠시 후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녀의 그 말이 맞다는 걸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백악관 기자회견 생중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로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미국 백악관 기자회견은 한국 시간으로 2026년 1월 1일 밤 10시 정각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한글로벌 외신센터의 회의실에서 다른 외신 기자들과 함께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초조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이상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도 장담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위로 일본을 겨눌지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불과 몇 분 만에 모든 기자들의 손이 동시에 키보드 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의 그 느릿하고 단호한 말투로 선언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들 그 말이 주는 무게감을 실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장의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체 파트너와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기자들 중 몇 명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릎에 올려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이 모든 의문과 조각들이 하나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대한민국을 현대전의 기술적 중심지, 정보 보안과 군사 기밀 유지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 미래 병참 네트워크의 중심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일본에 대해선 언급을 멈췄고 기자들의 질문도 대부분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은 이 결정에 대해 언제 통보받았습니까? 미국과 한국은 어떤 기술 협약을 체결했습니까? 일본과 비교해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트럼프는 대답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했죠.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그런 파트너입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열흘 전의 모든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김경태 실장의 침묵, 정유빈 비서관의 말, 삼성의 전략 세미나, 질병관리청의 비밀 협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내밀었던 메모지 위에 단 3글자. 대한민국. 그건 이제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지정학적 상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 국가의 이름이 무게를 갖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의 한켠에서 일본 기자 한 명이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의 손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조국이 단순히 동맹을 잃은 게 아니라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서울의 거리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아직은 이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실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한 국가의 이름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 선언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모든 것이 변했다는 걸 바로 체감할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라는 걸요. 이제 한국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모든 글로벌 언론이 일제히 톱기사를 새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 현지 언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신뢰로 여겼고 미국은 그것을 철저한 이익으로 여겼다.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한국이 이 변화의 핵심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그들의 인정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미국 국방부는 일본 내 주둔 미군 병력의 순차적 철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일 먼저 빠진 부대는 요코스카 해군기지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와 군산기지로 기밀 장비와 병력 일부가 이전 배치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그 뉴스는 정말 상징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철수한 미국이 선택한 새로운 기지는 한국이었다는 사실. 전 세계 주식시장은 요동쳤습니다. 한국 증시는 급등했고 특히 방위산업 관련 주식은 단 하루 만에 상한가를 12개나 찍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유엔 안보위 사회가 긴급하게 소집된 것이었죠. 안건은 단 하나. 동북아의 안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리고 그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단 한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준비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 지역의 평화를 다시 설계할 것입니다. 그 말은 단지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행동이 뒤따랐습니다. 삼성은 곧바로 미국의 군사위성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현대는 유럽연합과의 신형 방호 차량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심지어 SK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NATO 산하 사이버 안보센터와 보안협력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도 잘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한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외국계 싱크탱크 연구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사태에서 전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모든 외교 수단과 기술 자산을 조용히 동원했고 결국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게 만든 겁니다. 그 말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느꼈습니다. 제가 수년간 기자로 일하며 보아왔던 그 어떤 국면보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한국이 세계 무대의 중앙에 서 있는 장면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옛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미국 입국 스탬프와 일본 출장 기록이 수두룩했지만
그 가운데 단 한 장, 제일 마지막에 찍혀 있던 스탬프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 대한민국. 그 조용한 문자가 그 어떤 강한 연설보다 지금은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백악관 기자회견 이후 서울은 겉으로 보기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여전히 붐볐고 편의점 계산대 앞에는 삼각김밥을 고르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한강공원에선 어김없이 조깅을 즐기는 시민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달라졌다는 걸요. 한밤중 편의점에 들른 어느 날 카운터 뒤에 앉아있던 젊은 점원이 TV 뉴스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거 맞죠?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그 문장이 왠지 모르게 울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는 언제나 비교 속에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고 미국의 결정에만 따라야 한다는 듯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주체였습니다. 대학 강의실에선 교수들이 최신 국제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외교사의 전환점이라고 말했고 경제지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분석하며 민관이 일치된 전략을 준비해 온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도 아직 멀었죠. 이제 시작이지 뭐. 하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젠 진짜 인정받는 것 같아요. 괜히 뿌듯하네요. 이런 말들이 SNS에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단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외교부는 새로운 전략기구를 발표했고 청와대는 긴급 외교 전략 회의를 통해 포스트 마이너스 동맹 시대의 외교 원칙이라는 문서를 대외 공개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뢰는 거래가 아닌 축적의 결과이다. 우리는 말하지 않고 준비했고 보여주지 않고 증명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정유빈 전 비서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존재를 증명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때는 막연한 이상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현실이 된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변화에 대한 감정의 선명함이 느껴졌습니다. 국방부 앞에는 자발적으로 보내온 감사 엽서들이 도착했고 외교부 청사 정문에는 말없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현수막이 어느 시민에 의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시민 집회에서는 대규모의 인파가 모였음에도 어떤 정치적 구호도 목소리 높은 외침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조국이라는 두 글자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한국인으로서 정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사 대신 짧은 일기 한 편을 남겼습니다. 누구도 외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나라는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가장 먼저 반응한 국가는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유럽연합 외교의사회가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과의 전략 협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먼저 내놓았습니다. 독일 외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동아시아 파트너가 필요했고 그 파트너는 일본이 아닌 한국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말은 곧바로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에 올랐고 일본 외무성은 공식 항해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내 그 내용은 국제 언론에서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단지 외교적인 변화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G7 국가 중 영국,
프랑스, 캐나다가 한국과의 군사정보 직통 채널 구축을 시작했고 스웨덴과 핀란드까지 대한민국 북유럽 공동안보연구소 설립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 선택했으니 한국이 뜬다는 식의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자체가 전략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주변국의 반응도 극명히 갈렸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신중한 침묵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한반도 내 군사 균형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러시아는 드물게도 한국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달랐습니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의 특집 인터뷰를 대대적으로 편성했고 그녀는 화면 앞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원칙보다 이해관계를 택했습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국제 질서 속에서 신뢰와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녀 스스로 부정한 셈이기도 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일본 내부 여론조차 이제는 다카이치의 판단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에서 지금의 한국은 우리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우리가 미국과의 신뢰를 잃은 사이 한국은 조용히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 사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국제 외교 전문가들조차 이제는 한국과 일본의 위상을 완전히 다른 선상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흐름을 지켜보면서 또다시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워싱턴 D.C.의 기자실에서 한 일본 특파원이 제게 조용히 이런 말을 건넨 적이 있었습니다. 이성윤 씨, 한국은 미국이 절대 동맹국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 일본이 오랫동안 확인해온 사실이에요.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자신도 없었고 반박할 근거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세계는 변했고 그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저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 속에서 비춰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비출 수 있는 빛이 있다는 걸 세계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의 거리에는 이제 더 이상 망설임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국가 단위의 뉴스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졌고 그 모든 기사에 등장하는 공통된 단어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그 한마디는 단순한 외교적 문장을 넘어 이 나라 전체의 하나의 낙인이자 칭호처럼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나라. 그 말은 너무도 달콤했죠. 기자로 살아온 저는 누구보다 현실적이어야 했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만큼은 저도 그 분위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긴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저는 광화문 근처에서 정유빈 전 비서관과 오랜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그녀는 여전히 차분하고 예의 바른 말투였지만 이상하게도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젠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된 거잖아요.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 순간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자님, 우리가 진짜 원했던 게 그런 타이틀이었을까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묘하게 박혔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지금의 상황이 자랑스럽죠. 근데 그 감정에 취하면 우리가 뭘 놓치게 되는지 아세요?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한 장의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극동지역 전략평가 보고서 제4차 업데이트. 그 문서에는 한국이 미국, 유럽과 맺은 협약 속에서 반도체, 군사, 바이오 등 핵심 분야를 총괄 지원하게 되며 그에 따른 국내 자원 배분, 인재 유출,
군사적 의무 확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린 이제 선택받았지만 동시에 책임도 받았어요. 말하자면 우린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녀의 말은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성취 뒤에 숨어있던 보이지 않던 진실들을요. 지금 한국이 누리는 중심의 자격은 그저 운이나 외교의 결과가 아니라 국민 한 명 한 명이 감당해야 할 무게를 동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기자님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강대국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존중받는 국가가 되는 걸까요? 그녀의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단지 언어의 문제나 개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방향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목받는 건 좋은데 그만큼 우리 안에서 무너지는 것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괜찮은 걸까요? 처음엔 그저 스쳐가는 한 줄의 글이었지만 그 문장을 다시 되새길수록 묘한 울림이 남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던 모습이 맞는 걸까요? 정유빈 전 비서관과의 대화를 나눈 뒤 며칠 후 서울 시내에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딘가 모를 이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질감은 의심이 되고 의심은 확인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그날 오후 전직 외교부 실무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평소 말수가 적고 신중한 인물로 불필요한 얘기를 먼저 꺼내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곧 터질 겁니다. 국내 여론이 갈라지고 있어요.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미국과의 전략협정 속 군사적 의무 항목 일부가 사전 논의 없이 공개된 것이라며 야권과 시민단체가 이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기술 지원은 이해합니다. 근데 왜 한국군 병력 일부가 유럽 전술기지 상시 순환 배치에 포함돼야 하죠? 이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구는 실제로 협약에 명시되어 있었고 정유빈이 보여줬던 문서에도 존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공론화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일부 정치권이 이 사안을 미국의 새로운 식민적 외교로 프레이밍하며 여론을 자극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한국이 언제부터 미국 대신 총을 들기로 했냐는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고 자주 국방과 주권 침해라는 단어가 동시에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언론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쿄TV는 한국 내 갈등을 집중 조명하며 결국 한국도 일본과 다를 바 없는 미국의 소모품일 뿐이라는 도발적인 자막을 내보냈고 이 보도는 즉각 한국 온라인상에서 거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보도에 공감하는 국내 여론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건 뭔데요? 우리 젊은이들 피 흘리게 하고 대체 뭘 지키겠다는 거죠? 강해지면 뭐해요? 행복하지 않으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말들을 보며 저는 한동안 아무런 기사도 쓰지 못했습니다. 이 변화는 누구보다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기자였고 누구보다 객관적인 관찰자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선택이 정말 맞는 길인지 스스로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트럼프의 발표가 나던 날 저는 분명히 환호했고 그 이후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중심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리는 광경을 보면서 저는 묻고 싶어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진짜 바란 미래가 이거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익명의 인터뷰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 중견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성윤 기자님, 우리가 이제 중심이 된 건 맞아요. 하지만 중심이란 건 늘 공격받는 자리예요.
우린 아직 그걸 견딜 준비가 안 됐는지도 몰라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뉴스 알림을 꺼두고 며칠 동안 집에서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저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를요. 며칠 동안 모든 알림을 꺼두고 지낸다는 건 기자로서 거의 탈출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움직였고 저는 그 안에서 제 목소리가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던 미래일까? 그 질문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럴수록 글을 쓰는 손은 멈췄고 휴대폰을 보는 눈은 점점 피로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박세아.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기자님, 당신 글을 읽고 싶습니다. 무심코 메일을 열었고 그 안에는 짧은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세아 씨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27살의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메일에 이렇게 썼습니다. 요즘 뉴스만 보면 너무 무서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사는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기자님의 글을 찾게 됐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조용히 설명해 주던 그 글이요. 지금은 아무도 조용히 말해주질 않아요. 다들 너무 크고 빠르고 화가 나 있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녀는 정치도 외교도 몰랐고 국가 전략이나 안보의 수식어 따위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 크지 않게, 너무 빠르지 않게 그냥 인간의 언어로 말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거의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강한 나라보다 따뜻한 나라를 택하고 싶습니다. 그 글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큰 포털의 메인에 걸리지도 않았고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글 아래에는 하나 둘씩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말해주니까 조금은 안심이 돼요. 누군가가 조용히 설명해주는 사회. 그게 우리가 만들어야 할 나라 같아요. 그 댓글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컥했습니다. 전쟁과도 같은 외교의 언어가 아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조용한 울림과 두려움 속에서 이 나라의 진짜 목소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세아 씨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어떤 기사보다도 이 메일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은 강한 한국이 아니라 설명해 줄 수 있는 한국인지도 모른다고요. 박세아 씨에게 답장을 보내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그녀에게서 다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답장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사실 저 혼자 너무 무기력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기자님의 글을 보고 나서 저도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메일 하단에는 한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놓인 자그마한 손글씨 메모,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나를 지켜주는 만큼 나도 이 나라를 지켜주고 싶어요. 그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종이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그 어떤 외교적 수사나 전략 문건보다 강렬했습니다. 강해지는 나라, 선택받는 국가, 전략적 파트너. 그 모든 단어들이 순간적으로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단어는 단 하나,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이 나라의 변화는 정말로 준비된 전략이나 기술의 결과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지하철을 매일 지키는 기관사, 편의점에서 밤을 새우는 알바생, 병원에서 무기력한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사. 그 모든 사람들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에 이 나라가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된 건 단지 미국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 땅의 사람들 스스로가 이 나라를 중심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기사에 쓰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단어는 더 이상 정치나 경제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박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한 간호사의 마음, 그리고 이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작은 책임감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이자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안에 속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자로서도 국민으로서도. 며칠 전 저는 오랜만에 기자 명함을 꺼내들고 한 고등학교의 특별 강연에 다녀왔습니다. 학교 측에서 직접 연락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세아 간호사가 제 글을 본 교사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친구가 저를 불러준 것이었죠. 작은 도서관 15명 남짓의 학생들. 그들은 정치도 외교도 잘 몰랐고 제게 물었던 첫 질문은 이랬습니다. 기자님, 지금 우리나라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그 질문에 저는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완벽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며칠 전 병원에서 박세아 씨가 보내준 그 손글씨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가 나를 지켜주는 만큼 나도 이 나라를 지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왜냐하면 지금 너희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게 이 나라가 잘 가고 있다는 증거니까.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한 아이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근데 왜 뉴스에선 맨날 싸우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그래서 더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죠. 그건 말이야. 우리가 잘하고 있는 순간들이 너무 조용해서 그런 걸지도 몰라. 정작 중요한 것들은 늘 소리 없이 흘러가잖니. 그날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서울 시내의 익숙한 풍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질서 있게 줄을 서는 사람들, 분리수거함 앞에서 플라스틱을 헹구는 아주머니, 편의점 앞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나누는 고등학생들. 그 모든 모습이 이제는 그저 일상이 아니라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갑자기 대단해졌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단한 나라였다는 걸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 힘은 말에서 나오지 않고 정책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결국 이 나라 사람들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성윤이라는 이름을 걸고 기자로서 다시 글을 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엔 권력도 전략도 아닌 사람을 기록하는 기자로 살아야겠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지닌 진짜 이야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걷는 저녁, 겨울바람이 매서웠지만 어딘가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리곤 합니다. 뉴스에서, 강연장에서, 댓글창에서 모두가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단어는 누군가의 비난 대상이거나 누군가의 무관심 속에 머물러 있었죠. 이 나라는 망했어. 답이 없다. 떠나고 싶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지치고 실망하고 기대하지 않던 날들이 길게 이어졌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 거창하고 조심스러운 고백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먼저 그 말을 꺼내면 어딘가 부끄럽고 불편한 분위기가 흘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말할 때 어깨를 펴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요즘 한국 진짜 멋있지 않냐? 우리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말들은 더 이상 애써 만들어진 자부심이 아니라 삶 속에서 스며든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대통령이 바뀌어서도 경제 지표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국민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가 자신을 혐오하지 않고 조용히 존중하기 시작하는 것. 그건 단지 잘 살게 됐다는 말보다 훨씬 더 위대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 너머로 본 광화문 광장은 크게 달라진 것 없이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평범함이 어쩐지 찬란해 보였습니다. 빨간 신호에 멈춘 자동차들, 서로 마주보고 웃는 연인들, 휴대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 그 모든 모습이 이 나라가 지켜야 할 이유 그 자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강한 나라, 선택받는 나라, 중심 국가. 모두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는 나라, 그것이 제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된 진짜 이유였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기자님이 본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예전 같았으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늘 비교당하는 나라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기술은 뛰어나지만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라고 했을지도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의 저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통령의 연설이나 국제회의장에서의 수상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로 누군가의 조용한 하루입니다. 쓰레기를 줍는 환경미화원의 아침, 지하철을 정시로 도착시키는 기관사의 집중력, 버스에서 자리 양보를 망설이다 조심스레 일어나는 한 시민의 손끝. 그 모든 사소한 장면들이 우리가 선택받는 나라가 되기 전부터 이미 이 나라를 강하게, 따뜻하게, 정직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조용한 시간들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저는 더 이상 외신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외국 언론이 한국을 극찬해도 혹은 불신해도 그건 사실 제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라는 걸요.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은 늘 정말 빠르고 똑똑하다는 평가를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말을 더 자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네요. 그 말이야말로 이 나라가 걸어온 길에 어울리는 진짜 수식어니까요. 강해지기 위해 달려온 시간도 중요했지만 지켜주고 싶어서 견뎌온 그 시간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짜 역사가 아닐까요? 글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지 한 나라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 안에 있던 한국을 다시 만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기자로서의 저는 언제나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었고 객관적 거리라는 이름 아래 늘 한 발짝 떨어져 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선언, 다카이치의 오판, 미국과 일본의 동맹 붕괴, 그리고 한국의 선택. 그 모든 거대한 사건 속에서 저는 점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정치도 전략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우리가 지켜낸 건 단지 외교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건 이 땅에 사는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마주친 점원의 말,
매일 한 통으로 삶을 바꾼 간호사의 목소리,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는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이야기를 가능하게 만든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저는 다시 글을 쓸 수 있었고 그 글을 통해 다시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한국이라는 이름이 당신에게 버거운 무게로 다가온다 해도 그 이름을 너무 멀리 밀어내진 마세요. 그 이름 속에는 당신이 살아낸 수많은 날들이 들어있고 당신이 꾹 참고 견뎌낸 계절들이 녹아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지 못한 채 바쁜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우리 안에 이미 누군가를 지켜내고 싶은 마음은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이 모이고 쌓여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이름을 다시 품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걸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리고 나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불러보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 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